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코인 영장 2번 기각된 이유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해서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번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꽤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해당하는 이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였다고 합니다. 이 복수의 전자지갑을 특정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은 한 개의 전자지갑만 보겠다며 두 번째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 판사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모두 기각을 한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획수사, 표적수사 이런 주장을 폈죠.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논란 초기에는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강제 수사가 막히자 검찰이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저런 주장은 뭐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저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거는 금융당국이 김 의원의 거래의 이상함을 포착을 하고 검찰에 통보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네, 일단은 코인 보유나 일반적인 거래로는 검찰에 통보되지까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자산이나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데요. 이게 한 달에 약 10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낸 의심 거래를 심사분석관이 직접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서 상세 분석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4%, 그러니까 1000건 가운데 약 40건 정도만 검찰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정말 금융당국이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찰에 통보를 한 건데 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되면 판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영장 기각 모두 당시 남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기만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권 판사는 이와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해 10월에는 투자자 4천 명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밀양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영장 발부를 주장했는데 권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풀어줬죠. 이후에 김 전 회장은 실제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번 김 의원 코인 논란의 파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이 두 번 모두 이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 셈인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권 판사에 대해서 형사법 재판 경력이 적다면서 이 코인이나 증권과 관련한 금융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코인 영장 2번 기각된 이유의 느낌표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는데요. 2021년에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번 그만큼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닌지, 자금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애물단지된 한전공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가 심해지면서 얼마 전에 25조 원대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한전공대가 이런 한전의 자금을 매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한전 측은 올해에만 이 한전공대에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3년간 8,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전공대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자구책에 이 출연금 감축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수들한테 다른 내보다 2배 이상 이렇게 공급을 줘야 되는지 또 납득이 안 갑니다.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구책에 한전공대 지원을 줄이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이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한전의 지원이 특별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어떻게 줄일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 전남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이 됐고요. 2021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개교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역시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지금 한전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만성적자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게 장관님 양심에 비춰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 개교 2년 차인데 이제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국공립대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전공대 설립 자체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전공대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한전공대는 지난해에 건물 딱 1개 동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정부 임기 내에 문을 열기 위해서 졸속 개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캠퍼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한전공대 예산 2,468억 원 가운데 절반이 공사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애물단지된 한전공대의 느낌표는 졸속 입법의 청구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찬반이 뚜렷한 여러 법안들을 일방 처리를 해온 바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도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법안이 또 다른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올지 이 나라 경제 살림의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